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사 공급 대책 총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년 8개월 새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발표된 대책이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취임 초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요,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야,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란 착각하지 마.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공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업 대상 후보지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설전에 발표할 거다 했는데, 솔직히 이미 많이 발표했던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이거 발표하려고 2월까지 끌고 갈 리는 없잖아. 시장에서 다른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앞두고요, 언론과 쇼킹 부동산의 기대는 좀 달랐습니다. 자, 언론들은요, 기존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로 시장 자율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럼 규제 완화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 조합원들의 이익을 늘려야 돼. 그래야 다른 사업장들도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 물량도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의 말하는 공급 확대는요, 오직 이거에 포커스에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는요,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 물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랜 과정이 걸리는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보다는요,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그리고 추가 신도시 지정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공급 지연에 문제가 됐었던 분양가 관련된 규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을 위한 청약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시장 과열이 지속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될 만한 요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걷어내는 투기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 최대한 쉽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은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대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한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용어 안 쓰고 쉽게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름을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고 잡았습니다. 서울에 30만 호 이상, 그 외 지역에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공공 중심이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서울에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호 공급 계획입니다. 일단 제목만 봐도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발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정적 보도는 많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계성이 있다, 실효성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내용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떻게 83만이란 숫자가 나왔을까? 먼저 서울 지역은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장을 통한 공급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이나 중공업 저층 주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나 유휴부지 개발은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은요,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의 이 신규 택지는 18만 호가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신규 택지의 규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00호, 3,000호의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대규모 택지가 나오면서 수도권 전역에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1만 호 이상의 대규모 택지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책 보시면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런 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은요,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의미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보셔야 되는 것만 구분해 드리면요, 일단은 공급 택지 부분은 추후에 발표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매입은요, 과거에 말씀드렸던 전세 대책의 연장입니다. 얘는 아파트 개발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가 남냐?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만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발표된 도심 공급 대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한 공급은요, 모두 공공 분양 중심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다? 바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공기업이라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데 여기는 공기업이 시행사를 맡아서 조합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 공기업이 시행사로 선정될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럼 권리자들은 아무 의견도 말을 못 하나요? 권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대표 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이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주하고 철거하게 되면 모델하우스 짓고 공공 분양으로 청약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로 아파트 입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만 시공사만 공기업이 참여하고 분양 형태만 공공 분양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지 기존에 이제 서울 지역에 공급됐던 재개발 재건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라고 하니까 뭐 신도시에 들어가는 LH나 SH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성남 지역에서 분양했던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공공분양 청약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주택을 포함한 공공분양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특별공급 비중이 무려 85%나 늘어나고 일반 공급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원래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이었기 때문에 일반 공급 비중이 50%나 됐거든요. 근데 정부의 참여로 일반 공급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여기 특별 공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이 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민영주택만큼 일반 공급 비율을 무려 50%로 크게 올린다는 부분이죠. 15%에서 50%로 올리니까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일반 공급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대요. 원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순차제라 해서 청약통장 금액이 높으면 당첨이 됐었잖아요. 수차제를 100% 하지 않고 순차제는 70% 그리고 추첨제를 30% 도입을 해서 장기간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첨이 되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추가로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한대요. 지금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소형 일반 공급은요,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이 돼요. 근데 9억 초과는 주택도 이런 소득 요건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이번에 9억 초과 주택은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급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대책 첫 번째,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대책부터 볼게요. 자, 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대책은요, 지자체나 정부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만약에 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신청을 하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힘들게 조합 설립까지 다 했는데 야, 조합 설립 그 조합 없애고 공공 시행자한테 맡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 주도권이 조합한테 있는데 조합이 우리 사업 안 하고 우리 거 대신해 주세요, 이런 확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나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조합 설립 인가 전에도요, 사업 추진을 위한 좀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뭐 조합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의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너네들이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떠안고 너희 리스크는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비 사업이 해제된 지역 많이 있거든요. 박원서울시장 들어오면서 그 지역은요, 이번에 이 제도는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우리가 으쌰으쌰 잘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에 맡길 이유가 있을까? 맡기면 혜택을 준답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가 바로 이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뭐냐면요, 같은 면적에 몇 층의 주택을 지을 수 있냐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더 올려주겠대요.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혜택이죠.
자, 또한 이렇게 올라간 용적률로 조합원들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대요. 너네 지금 정비계획상에서 조합원들의 예상 이익이 있지. 그거보다 10에서 30%포인트 더 줄게. 그리고 재건축에 적용되는 재초안이나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시켜줄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장도 많이 가입해라. 이렇게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추가로 관리 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 방식으로 진행.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가 공공에 맡기는 시점에서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추가 수익을 보장을 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꼬꾸라져서 분양이 잘 안 됐네. 일반 분양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할인 분양에 들어갔어. 그 할인 분양만큼 원래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사업의 리스크마저도 우리 공기업에서 다 떠안을게. 우리가 예상한 확정 수익만큼 너한테 꼭 약속해서 지키도록 할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부동산 경기 위축 시에 시행사인 공기업에 좀 위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맡기면 사업 시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대요. 원래면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뭐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당연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보통 2,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진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패스시켜 줄게. 그러면은 너네들 더 빨리 새로운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겠다. 좋겠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나요? 그 생각보다 좀 자격은 엄격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공기업이 지자체에 단독 시행을 신청하고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전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과반이 신청한다고 나머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조합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답니다.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 강제 수용이니 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3분의 2 동의 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희망하는 사업장만 추진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공공성을 위한 대책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공공성은 뭐냐? 용적률을 크게 올려줬는데 이렇게 올라간 용적률로 인한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조합한테 다 몰아줄 것이냐? 아니다. 모두를 위해서 쓰겠다. 일단 공공성을 위한 추가 대책 보시면은요. 먼저 공공 분양은 70에서 8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공공임대나 이번에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후보자가 밀었던 공공자가주택이 최초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합원 분양 포함해서 70, 8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반 분양, 일반적인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될까? 지금 보면은 한 절반은 일반 분양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밝힌 내용이었어요. 그 방안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어찌됐든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니까 아파트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 이익이 커지겠네. 그거 어떻게 하냐? 먼저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요. 남은 것은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 예를 들어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나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 등의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를 배려하고 세입자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생활 SOC를 통해서 주변 주민들한테도 이제 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미부과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야, 조합원들의 이익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 조합원의 이익 상한선을 정하겠대요. 추가 수익률의 10에서 30%포인트 이내에서만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요, 자, 조합원한테 이익도 더 주고 리스크도 우리가 다 안고 간다. 사업 속도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데 그 조합원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공공성을 잘 살리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제 서울 지역에 12만 호의 공급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들 지역을 높은 층수로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높여줄까? 역세권 같은 경우는 무려 700%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 3종은 360%, 2종은 300%까지 올려주겠다고 해요. 자,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됐을 때 조금 저 아파트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싶을 때 그 용적률이 한 280에서 한 290%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0%까지 올라가면 좀 과밀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남는 막대한 이익으로 권리자나 세입자, 상가 세입자까지 모두 챙기겠다. 또한 기존 일몰 해제된 정비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 앞으로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이 제도를 활용해라. 그래서 향후 3년간 이제 재개발은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토지 소유자나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가 공기업에 제안을 해요. 그렇게 제안을 받으면은 이 공공기관은 6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 지구 지정 제한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 지구로 지정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재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시키고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또 동의를 받습니다.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무려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고 면적은 절반 이상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이내 못 받으면 아까처럼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대요. 3분의 1 받았네? 그때 지구 지역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 지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보상 평가 기준이 같이 나온대요. 원래 이게 좀 막바지에 나오거든요. 일반 정비 사업장은 관리 처분 단계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구 지정 확정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예상 이익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민간 시공사 선정하면 사업 속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바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럼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이내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현실성은요, 내일 아침 7시 30분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에서 6만 호를 담당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소규모 정비사업은요, 자, 역세권이나 중공업 내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5,000제곱미터면 1,700평? 1,700평이면은 이제 대지지분 한 10평 잡으면 한 100세대, 200세대, 뭐 용적률을 높여봤자 300세대 공급 계획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로주택 사업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 사업 보셨죠? 이런 이제 빌라 지역에 7층짜리 저층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라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의 주택이 있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자, 이게 현재 7층까지 지어지는데 서울 지역은 15층으로 완화를 추진한대요. 임대 20%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근데 이 가로주택 사업이요, 주택 지역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주택이랑 혼재되어 있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사업 통한 공급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한 공공 중심의 공급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사업장만 공공 주도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은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 이제 층수 제한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거 하겠어, 이런 의무감이 드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했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한대요. 한마디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일정 지역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뉴타운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크게 지정해 구역을 나눠서 여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소규모 정비사업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자체가 이런 대규모 관리 지역을 신설하는 거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까? 일단 노후 건축료 비율이요, 절반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갔는데 삐까뻔쩍한 대리석으로 된 건물 많다,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안전 등급이 낮은 건축물이나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기업이 바로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통 구역만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여기 안에 있는 건물주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냅두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이 있으면 진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에 무려 20만호 넘는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할까? 네 땅도 아니잖아. 이거 다 소유주가 있는 거고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 언제 부셔서 주택을 짓겠냐? 너네들 이거 구역만 지정해놓고 내팽겨 치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서울시장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 아니다. 추진 검토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정비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여 곳, 그리고 나머지 역세권이나 중고음이나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한 270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동의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이게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이것이 계획대로 가게 된다면 아까 발표했던 추정 공급치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심 내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 예상 지역의 지분 가격이 들썩들썩 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빌라나 상가나 주택 공장이 아파트가 된다면,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당연히 토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다 올려놓고 이젠 빌라 가격 올릴 거냐, 이런 비난이 커지니까 투기 방지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시킨답니다. 이 우선 공급권이 뭐죠? 조합원한테 주는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로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우선 공급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정비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사람한테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시키고 현금 청산시키겠다고 해요. 또한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 단독주택이나 나대지를 다세대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것도 막겠다고 합니다. 왜냐? 대책 발표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요. 또한 이건 당연하지만요, 우선 공급권, 이제 입주권은요, 정비 구역 내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구역 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 주택, 한 세대에 한 주택만 준다는 법은 이건 기존에 있는 정비 구역에도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또한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 정비구역과 동일하게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게 정비사업장의 재당첨 제한이에요. 파리부동산 대책에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재개발에 입주권이 있어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분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정비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받잖아요. 5년 이내에. 그러면 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서 이 분양받은 주택이 취소가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상가 소유자가요, 일부 예외로 한해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상가 소유자는 상가만 받아야 되는데 워낙 큰 상가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 반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상가를 공급을 하고요. 그것이 남는 것이 만약에 주택 분양주택 추상가액을 넘을 경우에는 상가도 받고 주택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대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언론이나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만약에 여기 지정된다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요,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겠대요. 또한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된 정책에 참여하는 희망지역도요, 가격 상승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들썩들썩거리면은 사업 시켜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또한 사업 추진 예정 지역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입주민이 동의를 해가지고 전체 입주민 3분의 1을 동의받는 과정을 예정구역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버린대요. 그리고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의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나와야겠죠. 자,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영향은요, 내일 아침 7시 30분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청약 기다리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